퓨처 셀프.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좋아요라도 꼭 부탁드려요.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 라고 말했다. 무언가 성공적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시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과 신념, 정신 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1.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프랭클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됐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삶이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목적의 결여는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의미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랭클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한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의지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의 결과물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투지가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꼭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벽히 유연하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내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위협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다.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과거 사건과 관련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프는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분과 미래 목표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긍정적인 스토리로 구성할 힘이 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오히려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과거는 미래를 제약한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협 3.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와튼 스쿨의 마케팅 교수 조나 버거는 자신의 져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이렇게 말한다.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때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당신의 욕망은 대개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수록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기다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깨어있은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주변 환경에서 그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깨어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선택적 주의로 이미 주변에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투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가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높은 실행력을 요구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투지를 더 쉽게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마련이다.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베품과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 위협 4.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UCLA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내가 기본적으로 현재와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되고 당신은 원하는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이 커지면 현재의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댄 설리번은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라.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라.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어보.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양동이에 돌멩이와 자갈과 흙을 넣으려면 큰 크기의 돌멩이를 먼저 넣고 다음은 중간 크기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야 돌멩이 사이사이의 공간에 채워진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하라.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5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하라.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다섯 번째 요인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목표로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다.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저서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벌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일들과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느라. 당신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무주의 맹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청동주화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 곳곳에 널려있는 금화를 보지 못한다.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그러면 어디서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게 낫다. 광고계의 전설고 폴 아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 능력받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위험 6.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에 따르면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위협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다. 게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낳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 놓은 내적인 조절 장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묵은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브룰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아니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 모른다. 마이클 호프는 소설 남아있는 사람들 종말 후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든다. 한 번의 성공만 맛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성공하면 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이 나뉘게 될 수 있다.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는 미래의 내가 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변한다. 삶의 사건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노화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배운 관계, 경험, 성공, 실패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살면서 경험할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하고 만들어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진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억만장자 피터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된다. 축구선수라면 우승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순하게 공격 기회와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승에만 매달리기보다 코너킥이나 다음 공격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작가라면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목표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챕터 한 장, 사파 하나, 한 페이지, 한 문단을 목표로 삼아라.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프랭클은 인간의 특징은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야만 살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이끄는 목표에 대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정직할 정도로 지능적이다. 진실이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 엔드 오브 히스터리 일루전이라고 말한다. 과거와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렵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드웩은 이렇게 말한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 같은 자신의 기본적 능력이 단순히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지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특성을 기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위협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 미래의 나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 길버트의 연구대로 1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미래의 내가 자신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현재의 사고 틀에 갇혀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지금의 관점과 태도,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용기를 얻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답을 다 몰라도 괜찮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특정한 변화나 결과를 얻는 데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당장 지금부터 일주일 후 당신은 상황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완성된 존재가 돼야 한다거나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당신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진다.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의 나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랑을 키워라.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진실 3. 미래의 나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응보의 대가 페잉 더 파이퍼라는 표현은 자신의 방종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다. 착가짐 로는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라고 말했다. 훈련이 비용이 몇 달러라면 후회의 비용은 수백만 달러다. 이 원칙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후회의 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날마다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조금씩이라도 일관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얻는다.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나는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배움, 건강, 인간관계, 경험 등 구체적인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투자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쌓여 복리를 안겨주어 미래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투자를 빨리 시작할수록 미래의 나는 더 높은 복리를 받는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번다. 자신이 내지 않은 것을 얻는다. 복리 효과는 작은 변화가 모여 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다. 인생에서 당신은 뿌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욱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나에 대한 가치를 즉시 높일 수 있다.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회사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더 큰 비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도 동시에 변한다. 가장 전념하는 곳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나는 연구 결과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나타났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할 때 시작됐다. 투자하기 전에는 사업적 성공에 100% 전념하지 못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비전을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변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투자라는 이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의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같게 한다. 라고 말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진실사. 미래의 나를 생상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특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현상을 테스트했다. 사람들은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가?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가 직선으로 걸어가라 라는 간단한 지시를 했다. 실험이 끝난 뒤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GPS 분석을 관찰하니 그들은 지금 20m 이내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생도 그렇다.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을수록 더 수월하게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진시로.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과 반대되는 말이다. 습관은 자동 조절 장치로 작동한다. 반대로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조시가 실패에 투자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조시가 푸시핸드를 배우며 상대했던 이반이라는 남자는 190cm에 가까운 키에 90kg이 넘고 가라테 검은 띠를 보유하고 합기도를 8년, 태극권을 8년 수련한 몹시 공격적인 남자였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조시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조시는 다른 수련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사람들의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다. 의도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한다. 미래의 나와 비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토마스 수덴도르프는 이렇게 말한다. 향상된 기술을 지닌 미래의 나를 상상할 때만 우리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할 동기를 얻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조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조시를 배움과 높은 성과를 다루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여긴다. 체스 신동이었던 조시 웨이츠키는 세계 챔피언이 됐다. 태극권과 브라질 주짓수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후 조시는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 중 상위 1% 안에 들도록 훈련시켰다. 2020년 조시는 팀 페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년 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의 목표가 어떤 기술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야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20년 후의 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시는 지속적으로 실패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추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이다. 진실력.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진실. 칠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다. 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나는 이 견해가 가장 진실하고 인간의 영혼에 힘을 준다고 믿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테오시스를 옹호한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젠가는 당신이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신과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덕분에 나는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3.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단계 1.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프랭클에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의사와 정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다. 프랭클의 미래의 내가 그에게 생존할 힘을 준 것이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찹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1.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2.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3.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세 가지의 순위를 매겼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희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된다. 목표를 10배 높게 세우면 현재의 과정이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4년 나의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나는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된다. 단계 2.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1975년 영국의 한 소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 그는 미래에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목록을 적었다. 성인 소설 쓰기, 아동 책 쓰기, 만화 책 쓰기, 영화 각본 쓰기, 오디오 책 만들기, 닥터우 시리즈 작가 되기. 이 소녀는 바로 닐 게이먼으로 성장하면서 목표 목록도 많아졌다.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아무리 특별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일이 산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으면 게이머는 노라고 말했다.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결과로 나타난다. 짐 데스모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전념하며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당신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현재 하는 일 대부분을 중단할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산에 전념할지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말이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전념하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덜 중요한 목표가 떠오를 시간이 절대 없다. 세 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나는 노라고 말할 일에 현재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노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속하게 목표에 다시 전념하라. 단계 3.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문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신께 기도해 물어봐도 좋다. 평화와 미소를 느껴보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체성은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윌리엄 허친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움을 준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계 4.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그레이엄 스티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의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걸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얻는다.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번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샌안토니오에 갔을 때였다.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 몇몇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농구 경기 티켓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함께 간 교수님과 멋진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요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한 미래에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것이다. 단계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마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러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물론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도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3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 해서 댄 설리번과 나는 4가지 자유에 대해 다룬다. 1시간의 자유, 2돈의 자유, 3인간관계의 자유, 4목적의 자유. 돈과 인간관계의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쥘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직업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할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야 한다.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래의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난다. 그렇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른다. 경기장에 뛰어들면 싸움의 상처를 얻는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단계 7.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피터 틸 세스 고디는 2003년에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 대담해지고 돋보이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한다.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없다. 소심한 사람이 바라는 건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에게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2010년 린치핀에서 고디는 세상에 내보내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념은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낸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고디는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는 블로그 글의 발행 버튼 누르기, 판매팀에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화받기, 추천서 보내기 등도 포함된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고디는 이렇게 계속 말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집중해서 걸작을 만드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보내다가 걸작이 탄생한다. 나는 100권도 넘는 책을 썼다. 그 책들 대부분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른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했다. 끝내려면 당신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미완성의 예술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라. 더 많이 내보내라.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때로는 타협처럼 느껴진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기술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다. 프로젝트를 하나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현재의 당신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무지하다.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한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며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의 나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대가가 되라. 마지막 행동 지침. 17살의 지미 도널드슨 미스터 비스트는 그가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영상 4편을 만들었다.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 벌 타임캡슐을 촬영했다. 그가 5년 후 자신에게 쓴 영상 편지 안녕, 5년 후에 지미아가 2020년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어린 지미는 5년 후에 타임캡슐을 열어볼 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 있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의 채널의 구독자는 4,400만 명이 넘었다. 지미는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라. 지미처럼 영상을 촬영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좋다. 아니면 내가 했던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 선반 위에 놓아도 상관없다. 내 친구 리 브라우어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1년 후에 자신이 말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다. 미래의 브라우어는 이런 말로 영상 편지를 시작한다. 브라우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년을 또 해낸 거야. 그 다음 미래의 브라우어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한다. 1년 후에 브라우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볼 영상을 다시 촬영한다. 당신도 다양한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 벌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이 타임캡슐이 이 영상의 마지막 행동 지침이다. 언제 열어볼 것인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여기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